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5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를 돌파했고 장중에는 이렇게 3,316포인트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말았죠. 특히 오늘 코스닥은 정말 가관이었죠. 장중에는 플러스 0.63%까지 상승을 했던 코스닥은 장막판 30분을 앞두고 이렇게 급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덕분에 오늘 코스닥의 셀트리온의 주식은 오늘 급락이 나왔죠. 특히 셀트리온 제약은 마이너스 8.90%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이어졌던 카카오는 오늘도 마이너스 1.5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카카오가 하락하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렇게 3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오늘 코스피를 양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발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였으나 다시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건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오를 경우에 환차익 때문에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환율이 하락세로 간다면 코스피 지수는 3,300이 아닌 3,400도 돌파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매수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또 신고가를 돌파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9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다우지수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는 장중에 단 한 번의 하락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건 나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어제 플러스 0.6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이렇게 1% 이상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의 최근 트렌드죠. 장막판 10분에서 20분을 남기고 최근에는 반등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장막판 20분 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어제 또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통과가 되었다라는 소식에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은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했었는데 어제 나스닥에서 가장 돋보인 주식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6.25% 상승이 나왔다가 장 중후반에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플러스 3.5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테슬라가 오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어제 올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가 중국에 태양열 전기 충전소를 짓는다 이런 소식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확인해 보셔도 테슬라는 지금 플러스 0.57% 상승 중이죠. 자,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배터리 관련주도 상승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건 경기도 오산이었죠.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플러스 1.30% 상승을 하다가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어요.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은 최근에 삼성 SDI를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매수 중이고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연일 매도 중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왜 삼성 SDI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매도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자, 첫 번째는 공매도에 있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는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하고 현재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는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죠. 삼성 SDI도 보시면은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대량의 공매도가 발생하였고 그 덕분에 주가가 상당히 횡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8만원, 69만원만 돌파하려고 하면은 거짓말처럼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버티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죠? 3월 달입니다. 3개월 전에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본전에 와서 탈출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불안감을 느끼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수가 최고점을 가는데도 삼성전자라던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횡보하면서 제자리를 걷고 있었고 지수가 3300이 갔다고 해서 삼성 SDI가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이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죠.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20%, 정유 산업이 80%입니다. 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주가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상승이 나왔고 오늘 잠깐 쉬어간 거죠.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음봉이 3개가 떠 있고 오늘 시가가 플러스 1.20%였기 때문에 장중에 어떤 위치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수익이 날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매주 목요일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공개가 됩니다. 어제 실업급여 청구자 수는 41만 건이었으며 시장 전망치는 38만 건이었어요. 참고로 실업급여 청구자 수는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증시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어제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우와 나스닥을 지켜보니까 다우와 나스닥이 급등 중이더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뉴스 때문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의회를 통과할지 못할지 아직 미지수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바이든 정부에서 공화당이 찬성을 안 한다고 해도 예산 조정권을 써서 어떻게든 이번 안건을 통과시킬 거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통과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 뉴스가 나오면서 다름 아닌 한국의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상한가를 찍을 뻔했으나 결국에는 상한가를 찍지 못했어요. 13,100원이 한전산업의 상한가 단가인데 딱 13,000원까지만 터치하고 바로 빠져버렸죠. 자,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앞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만약에 한전산업을 매매를 한다. 그럼 체크해야 될 게 뭘까요? 프로그램 매수? 아닙니다. 바로 공시죠. 자, 검색어에다가 단일가라고 적어보세요. 자, 단일가라고 적으면은 한전산업개발 단기과열 종목 지정. 일단 6월 16일 날 공시가 나왔고 오늘 또 공시가 나왔죠. 자, 모든 주식들이 똑같습니다. 투상을 갈 경우에는 단일가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다음번에 15% 정도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그냥 멈춘다? 그러면은 예고, 단기과열 종목 지정 이런 공시가 뜨고 그 다음날에 0.1%라도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3일 단일가에 지정이 되죠. 자,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간 다음에 다음날 급등이 나왔는데 상한가를 갔다가 결국 풀려서 플러스 11.62%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단일가 지정 공시가 나오죠. 다음날 0.1%라도 상승하게 된다면은 단일가에 지정이 된다. 이런 공시가 나왔고 다음날 디지털조선은 플러스 0.17%밖에 상승 안 했는데 단일가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단일가에 걸렸고 단일가가 걸린 순간에 윤석열 씨 관련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이렇게 떡나가고 말았었죠. 그래서 여러분 단일가가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여러분 한전산업이 단일가에 지정돼 봐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아침 시초가가 30분 단일가라서 이런 데서 시작을 하고 9시 반에는 이런 데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이렇게 상한가가 한번 간 다음에 두 번째 급등이 나왔는데 상승률이 40% 이상이면은 단일가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전산업 보시면은 이미 6월 16일 날 단일가 지정 예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점인 여기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면 안 됐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전산업이 26.83%까지 상승했다가 종가가 6%로 마감이 되었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다? 단일가를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플러스 28.08%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16.26% 마감. 무조건 단일가에 걸립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은 3일 단일가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단일가를 피하게 되는데 재수 없는 경우가 뭐냐면은 3일 단일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단일가 도중에 또 상승이 나와. 그렇게 되면은 단일가도 걸리고 거기다가 투자 주의까지 같이 걸려요.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3일 뒤에 풀리는데 3일 뒤에는 투자 주의도 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26%로 마감이 되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적으로 2.11%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종가 베팅 트렌드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말이죠. 이렇게 3시 때라던가 2시 때 상한가를 가려던 종목이 밑으로 이렇게 휙 빠지면서 피리침으로 마감이 돼. 그럼 이럴 때 종가 베팅을 해서 다음날 갭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한전산업 말고도 대원전선 어제 보시면 이렇게 피레침을 쏘고 마무리가 되고 오늘 플러스 10.78%까지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또 어제처럼 이렇게 3시 부근에서 투매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월요일날 갭상승으로 출발하겠지 생각하면서 한전산업을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공시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매수를 하시면은 개파락도 맞고 거기다가 또 큰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 주에는 단일가라서 팔기도 힘들어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를 누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나요?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입니다.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매수를 잘합니다. 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기관 투자자는 분기별로 투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월 말, 6월 말, 9월 말 분기별로 끊어서 투자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항상 6월 달 말이라던가 9월 말에 보시면은 금융 투자의 순매수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6월 달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했는데 이게 분기 투자 보고서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간 배당을 주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중간 배당을 받으려고 6월달 말에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가 코스피를 5,600억 원 순 매수를 했지만 이 매수세는 길어봐야 다음 주밖에 되지 않죠. 7월달로 넘어가면은 이번 주에 매수했던 물량을 또 다시 매도할 거는 안 봐도 블루레이죠. 그리고 여러분 6월 말에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달 딱 시작되면은 어제 카카오처럼 둠드랍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는 무지성으로 그냥 밑으로 내려 꽂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어제 매수하신 분들 얼마나 억울해요. 아, 남들은 다 이런 데서 수익 보고 나왔는데 나는 재수없게 아침에 매수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7%,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9%, 거기다가 오늘 또 마이너스 1%가 빠졌으니까 카카오 매수한 지 이틀 만에 마이너스 10%가 찍히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고가에서 매수를 할까요? 일단 언론에서는 카카오가 20만원까지 갈 거라는 이런 레포트를 써내기 시작했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목표가를 상향하니까 지금이라도 카카오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카카오가 20만원 간다면은 지금 주가가 15만원대니까 아직 더 먹을 구간이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먹어보자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저렇게 7%대 급락이 나왔을 때 카카오의 공매도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었죠. 지난번 사상 최고치는 5월 27일이었는데 어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공매도가 카카오에서 발생되었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발생된 공매도 대금이 7,271억 원이었죠.
아니 어떻게 매도하는 금액보다 공매도 대금이 3배 이상 많을 수 있습니까? 6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코스피를 이렇게 매도를 했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고작 1300억밖에 순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공매도 대금이 이렇게 많다라 참 대단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공매도 종목은 바로 카카오였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252억 원이 어제 하루 공매도였고 오늘도 카카오 같은 종목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를 보시면 정말 놀랍죠.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냥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그냥 쫙 올라가는데 어제도 플러스 6.83%까지 상승을 했었고 종가도 플러스 3.80%로 마감이 되었었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침에는 이렇게 상승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갑자기 장막판에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삼성 엔지니어링도 1시 넘어가면서 하락세가 보이더니 장막판 20분을 남겨놓고 갑자기 그냥 떡락이 나오면서 오늘 마이너스 8.58%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거기다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까지 동시에 급락이 나옵니다. 와.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8.9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셀트리온이 장막판에 급락이 나온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와서가 아닙니다. 바로 보건당국에서 국산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현저히 감소된다라는 레포트가 나와서죠. 자, 뉴스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유행하는 델타 변이형 바이러스와 셀트리온의 치료제를 대입해 보니까 항체 치료제 중화능이 현저히 감소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델타 변이형 바이러스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상승분의 반 정도를 반납하였고 이건 다른 셀트리온 삼형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오늘 마이너스 6.1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약보다 상승폭도 작고 델타 변이형 바이러스 때문에 상승했었던 상승폭을 오늘 전부 반납하고 말았어요. 이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델타 변형 바이러스 뉴스가 나온 다음에 상승했던 상승폭이 4.26%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폭이 마이너스 4.67%이기 때문에 상승했던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더 컸어요. 자, 반대로 다른 치료제 관련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14.27%로 마감이 되었죠. 장중에 플러스 20.53%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14.27%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신풍제약이 저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는 그다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라맥스 임상 3상이 성공해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그냥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이 잠깐 단타를 치려고 신풍제약을 매수했다고 보시면 되죠. 수급도 보시면은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와 투신이 오늘 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 지난번에도 똑같죠. 이틀 매수하고 당일 팔고 3일째 된 날 팔고 그래서 오늘 백신이라던가 코다리19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주는 섹터 자체가 그냥 다 올랐습니다. 내린 종목도 물론 몇 개 있지만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가 상승한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하락해서 제약과 바이오 종목이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하락한 종목은 분명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아침 10시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상승 중이었고 코스닥 상승 종목은 970 종목, 하락 종목은 337 종목이었죠. 하지만 장막판의 투매로 인해서 상승 종목이 200종목 정도 줄어들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900대에서 700으로 줄어들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600대에서 5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피해야 될 섹터, 지금 매매하면 위험한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지금 매매하면 매우 위험한 섹터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엔터주가 빠졌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탄소년단 관련주 하이브라던가 혹은 블랙핑크 관련주죠. YG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주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엔터주를 매수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는 권장해드리지 않았죠.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엔터주가 조정이 찾아왔네요. SM, YG, JYP 오늘 전부 다 마이너스 4%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아니 여러분, SM은 무슨 메타버스 관련주도 아닌데 SM에서 카이스트하고 메타버스 공동 연구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물론 이건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니라 어제 아침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는 카이스트와 메타버스 관련 MOU를 맺었고 한류 열풍 진화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1.4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42% 하락이 나왔습니다.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 매도 수량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는 그것보다 오늘 공시가 나왔죠. SM에서는 네이버라던가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도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해명해달라 거래소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SM 측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마이너스 5.7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왔죠.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서 거의 무지성으로 상승을 하다가 약간 조정을 주고 또 무지성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정이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좋아하는 자리 볼린저 가운데를 터치해서 이런 자리가 오잖아요. 그럼 개인분들 종가 풀매수가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잘 지켜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볼린저 자리 51,100원이 볼린저 자리죠. 그런데 종가 직전에 개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분명히 51,100원 밑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종가 직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게 보이더군요. 볼린저 자리가 51,100원인데 51,100원짜리 안 오니까 그냥 이렇게 위에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까지 안 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더 높은 가격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51,400원에 사니까 밑으로 찍어 누르려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매도한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지난번처럼 이음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갭상승.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갭상승이 또 나올까요? 일단은 여기에 매물대가 있고 여기에도 매물대가 있고 여기에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좀 떨궈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만 올라와도 매물대에 부딪히고 여기에서 또 올라가도 매물대에 부딪히고, 지난번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수급 이탈이 없었잖아요. 외국인은 약간 던졌다고 해도 기관의 투매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라던가 투신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YG의 주가도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이라던가 자리는 계속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 시나리오에서 반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누구나 익절은 쉽습니다. 매매 기법이나 타점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면은 다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손절이죠. 반대편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제일로 중요해요.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개파락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1번, 좀 더 추세를 지켜보며 홀딩한다. 2번째, 빠지면 그냥 물을 탄다. 3번째, 손절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번을 택합니다. 그냥 내가 손절가 터치하면 바로 그냥 던져버려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제가 원하는 손절가가 와서 이렇게 손절을 하고 나왔죠. 1%에서 2% 손절을 끊어주면은 다음번 매매를 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물 타거나 혹은 마이너스 10%, 20% 정도 가버릴 경우에는 돈을 더 크게 불입하지 않는 이상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생방송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하고 염색도 하고 또 최근에 매매를 너무 많이 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받아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코스피가 3,300을 가고 코스닥이 급등해가지고 제가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니라, 어제 시간에 단일가에서 제가 매도했던 종목이 아침에 10%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제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도한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계좌 세팅을 500만 원으로 맞춰놓고 있는데 투자 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전혀 인출 안 하고 계속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주식을 전부 매도를 해놔야지 오늘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주식은 팔고 나서 이틀 뒤에 인출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지만 수익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를 하한가에 맞춰 놓은 다음에 주식을 매수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증거금이 남아있고 바로 다음날이 지날 경우에는 수익금 인출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몰랐던 사실이 저는 신용이라던가 레버리지 매매를 자주 하는데 신용 담보금이 만약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하루는 무조건 주식을 안 가진 채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다음날이 지나니까 담보금이 남아있었고 수익금만큼은 인출이 가능해서 오늘은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3.5%를 먹고 팔았던 종목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10.78%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어제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이 25만 원이 났거든요. 그대로 홀딩했으면 못해도 80에서 100만 원 이상은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키움 투자대회에 나오시는 분들 종목과 제 종목이 거의 겹칩니다. 아무나 매매 내역을 클릭해보면은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랑 똑같은 매수가에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투자대회 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에 종가 베팅에 들어온다? 그럼 저는 그냥 팔아버립니다. 어제도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딱 보니까 투자대회 하는 사람들 다 여기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저 사람들은 갭 조금만 뜨면 아침에 다 던지려고 할 거고 나는 시간에서 미리 던져서 여유를 가지자. 그렇게 생각해서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갭이 확 떠서 또 날아간다? 그럼 그때 다시 잡던가 아니면 눌림목을 줄 때 다시 잡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걷어보자. 이런 시나리오를 짰었고 저는 이게 갭이 딱 뜬 다음에 여기서 빠졌을 때 이 정도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제 오늘 평단가가 3,442원이기 때문에 익절 구간은 2번에서 3번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분명히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정말 많이 보였는데 저는 익절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네, 너무 뻔한 시나리오죠. 여기 수익금이 382만 원이었기 때문에 400만 원을 딱 맞춰가지고 오늘 영상을 탁 찍었을 때 여러분 드디어 3주 만에 수익금이 400만 원이 돌파가 되었네요. 이렇게 멘트 한번 치려고 하다가 익절을 못했어요. 제가 봐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 이 부근에서 제가 급락이 나왔을 때 던졌습니다. 제가 던진 다음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었는데 너무 빨리 던지지 않았나 이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던진 것보단 여기서 던진 게 낫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달 초에 코인으로 1,900만 원을 날린 다음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진짜. 아니 여러분 제가 코인을 할 때도 500만 원 갖다가 이제 매매를 열심히 해서 2주 동안 1,500이라는 수익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차를 바꿔볼까 이 생각도 들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차는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지금 차를 거의 10년을 탔는데 운행 거리가 8만도 안 됩니다. 1년에 5,000km밖에 안 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 전에 타이어 4짝을 전부 다 교환을 했고 쇼바도 교환을 했고 이것저것 교환하고 거의 새 차처럼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돈이 한 200에서 250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 같은 경우에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뭘 사볼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식으로 수익금이 생기면 바로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가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 뭔가 선물을 주자 생각해서 카메라를 사려고 하니까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에 어차피 밖에 안 나가니까 왠지 사봤자 구형 카메라가 될 것 같고 컴퓨터나 새로 사자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사는 건 좀 아깝고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갤럭시 탭 7을 사볼까 생각을 했는데 최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좀 더 기다려보자 하고 결국에는 1,5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을 전혀 인출을 안 하고 계속 코인을 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결제 안 하겠다. 자고 일어나니까 제 돈이 그냥 마이너스 37%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즌 종료다 생각하고 코인을 접었는데 저기서만 접었어도 일단 수익금이 남아있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영화관을 갔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코인이 지금 상승 중. 예전에 제가 맞춰놨던 코인 알람이 휴대폰에 뜨기 시작했고 다시 돈을 넣어서 영화관에서 코인 매매를 하다가 또 돈을 날리게 됐죠. 자고 일어나니까 이번엔 비트코인 채굴업체 90%가 문을 닫았고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한대요. 아니 자고 일어나니까 또 마이너스 55%예요. 55%.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통장에 있는 돈 무조건 뽑자. 수익금 출금을 안 하니까 그냥 혼자 상상만 하다가 돈 써보지도 못하고 돈 다 날렸지 않냐. 그리고 지금 주식도 큰 돈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마인드 자체가 지금 썩어가지고 코인 하다가 여기 주식 다시 한 날 이때 수익금이 5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막판에 뇌동매매가 나왔습니다. 왜? 돈을 더 벌려고 코인에서 날린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58만 원에 만족을 못하고 더 하다가 수익금의 99%를 날려먹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500만 원 갖다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다시 찍어야 돼요. 정신을 못 차렸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이 수익금으로 도대체 뭘 살까 그 고민했을 때 하나라도 샀으면 됐는데 어떻게 단 하나도 사질 않았을까. 너무 후회가 돼서 일단 오늘은 수익금을 어느 정도 인출을 했는데 이건 정말 잘했죠. 왜? 안 그랬으면 오늘 더 크게 때려 맞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손실 본 거를 복구시키려고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하나를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3%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너무 그냥 정신줄을 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도 가고 병원도 가고 밖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가 알아서 놔두면 오르겠지 생각하고 제가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 플러스 1.5였고 운전 중에는 플러스 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손실 본 것도 다 메꿨는데 어차피 밖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가만히 냅둬보자 하고 놔두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됐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 이 종목을 매매한 게 아닙니다. 지금 증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아이진을 말씀드린 건데 자 아이진 오늘 아침에 보세요. 9.93%까지 올랐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2.78%야. 그러면은 위에 상승했을 때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어제처럼 또 장막판에 끌어올리겠지 생각하고 가만히 놔둬봐요. 그럼 어떻게 됐다? 그냥 마이너스 12% 때려 맞은 거예요. 이게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가니까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정말 가만히 냅두면 골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줌 인터넷이라는 이 종목을 소액으로 사가지고 8,390원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종가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5.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익 줄 때 잘 챙겨 두세요. 괜히 수익 줬는데 더 끌고 가보다가는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지성으로 상승한 종목들은 폭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에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장중에 급락이 나왔죠. 외국인과 기관은 장중에 단 한 번에 반등도 안 주고 그냥 폭탄 매물을 투하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 공매도를 미칠 듯하게 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오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무지성으로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상승한 종목들은 떨어질 때도 무지성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을 준비하죠. 기관은 6월 말에 투자 성과 보고서 제출로 인해서 월 말에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보고서 제출이 끝나는 7월 초에는 기관들이 6월 말에 매수했던 물량을 전부 다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를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홍범식님 후원 5,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